자, 유학의 발달 과정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어, 유학 내용을 보면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 대륙과 접하여 일찍부터 발달된 한문학의 영향을 받았다. 대체로 고조선을 거쳐서 한 9년 시대에 이르는 사이에 한문화가 전라되었고, 그들의 문자인 한자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삼국시대 때 내려오면 한문화가 더욱 보급되면서 한자 사용에 대한 한학이 일어나고 유학이 발달하게 되었다. 자, 고구려에서는 이제 일찍부터 그 한자를 사용했으며 특히 372년에 태학을 내세워서 그 귀족 자제를 교육하기 때문에 유학이 발달했고요. 후기에는 지방 각처에 경당이라는 사학이 만들어져 평민 자제들도 경전과 군수를 가르쳤다. 자, 구당서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는 오경을 비롯한 사기, 옥편, 문집 등 유교 경전과 사서, 문학서 등이 널리 읽혔다고 한다. 현재 퉁구에 있는 강개토대왕 비문과 충북의 중원 고구려 비문은 당시 고구려인들 한자 사용이 얼마나 세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 학문이 사용되는 국가적 국사 편찬 사업으로 이어져 고구려는 국초에 유기가 100권이 편집됐고요. 이 유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간추려 가지고 영양왕 때 그 신집 5권이 지어졌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백제에서도 이제 근초공학 때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서기를 편찬했고, 그리고 이 무렵 이제 아지끼와 박사 왕인을 일본에 보내 한학을 전해준 것도 알 수 있다. 또 박사의 존재는 꼭 교육기관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구당서에 의하면 백제에서는 오경과 자, 사 등의 서적들이 이제 널리 익혔다고 하는데, 이 자는 문학을 관련된 그 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도왕이 고구려의 위협에 호소하면서 북위에서 보냈던 국서가 그 위서에 실려 있는데 잠언 명문이었으며, 또한 부여에서 발견된 사택 지적 비문이 있죠. 요것도 노장 사상을 바탕으로 세운된 문장으로 표현된 바 있어 한학 수준이 높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백제의 국사 편찬은 전수함과 같이 고흥의 서기를 편찬했고, 서기나 이런 것들은 남아있지 않죠. 어, 있지만 삼국사기의 1차 사료의 역할을 했고, 자, 일본의 사서인 일본서기에 백제기, 백제봉기, 백제신창 같은 백제 사서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뭐냐면 백제삼서라고 해요. 백제삼서. 그다음에 백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성시대 때 역사를 적어 놓은 거고, 그다음에 백제봉기는 이제 웅신시대 때 역사를 적어 놓은 거고요. 백제신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비시대 때 역사를 적어 놓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당시 그 백제 유민들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일본서기 편찬할 때 여기다가 이제 1차서로서 이제 사용했던 거죠. 지금은 남아 있진 않아요. 지금은요, 일본서기에 반영돼 있죠. 그래서 일본서기에 그 당시 가야라든지 백제라든지 이런 고구려 같은 사료가 많이 남아 있는 거는 뭐냐면, 이런 그 백제 유민들이 이런 백제 삼서를 가지고 와서 일본 서기를 편찬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야, 지금요. 물론 이제 그 자체가 그대로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약간 이제 그 당시 일본의 어떤 정치가들의 입맛에 맞게 좀 왜곡됐죠. 일본의 청안가를 미화한 식으로. 예. 그렇게 있고, 물론 어떤 학자든 이 백제삼서가 다 거짓말이다. 이런 것도 존재하지도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건 이제 관점 차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뭐냐면 그 교 역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고대 역사서 관련된 편찬 내용은 약간 교과서에서도 이제 관련 사료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볼게요. 예. 천재교과서 37페이지 펴 보세요. 자, 이 역사서 편찬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근초고왕 30년 옛 기록에는 이때에 와서 박사 공이 총 서기를 썼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있고, 진흥왕 때 이제 6월 7월에 그 이찬 이사부가 아래기를 나라의 역사는 임금과 신하의 성악을 기록하고 호품을 만대 보이는 것이니 이걸 편찬하지 않으면 후대에 무엇을 보이겠습니까? 하였다. 왕이 진실로 그렇다고 여겨서
대하천 거칠부가 이제 등에서 명에서 국사를 편찬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영양왕 11년에 대학문사 이문지에게 명하여 옛 역사를 요약한 신집 5기를 만드는데 이것은 이제 6이라는 그 역사책을 신집으로 이렇게 5권 추천했다고 그래요. 6기는 아마 소수림왕 때 이제 만든 걸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신집은 이제 6기 중에 그 당시에 이제 영양왕 때면 이제 뭐 그 외부부터 침입 많이 받을 때거든요. 그래서 국난 극복의 어떤 내용들을 뽑아다가 신집을 만들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책들, 국사나 신집이나 서기는 비록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삼국사기라든지 삼국유사의 어떤 1차 사료적 역할을 했을 것이다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삼국시대에 편찬된 역사는 현재 전해지지 않지만 삼국사기에는 당시 역사서를 편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래서 역사서 편찬은 어떤 의미가 있냐? 자국의 이제 성장과 발전을 기록함으로써 국내 안정을 도모하고 향실의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석이라든지 국사라든지 그다음 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이제 고구려 육이나 신집은 좀 다른 경우지만 이 서기나 국사가 편찬할 때 그 시기가 대개 보면 각국이 발전했던 시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인제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또 인제 뒤에 넘어가서 읽어보면 자 신라는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한문의 사용이 늦었지만 지정학 때 금속이 급속히 확산되었고 그다음에 중국식 왕호 막 국호를 칭하고 여기에서 인제 국호를 칭했다는 건 신라라는 국호를 칭했다는데 이 신라라는 것은 예전에 단순히 음차한 거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유교 경전의 의미를 찾아서 신라의 의미를 부여했죠. 이런 것도 인제 중국식 국호와 연결된 거야. 예. 그래서 상복제라든지 중국 주와 군의 명을 정하여 정했으며 법부왕 때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기까지 이뤘다. 자, 지금까지 전해지는 진화와 당향 적성비와 네 개의 순수비는 당시 신라인들의 학문실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신라에서는 한자 은과 혼을 빌려서 이두로서 이제 노래한 그 향가 문학이 발달되면서 진흥왕 때 서동이 지었던 서동요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있고 이게 뭐죠? 예, 저 이거 있어. 천사를 지은 그 해성가 등이 있고 가 삼국 유사에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이만큼 이제 그만큼 한자 사용이 소화되어 있다는 걸 증거하고 있고요. 그다음 원강의 세속 5개와 그다음에 이제 유교 동목이 나온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주의 부속사에 보면 인신 서기석 등이 신라의 젊은이들 하랑이 이제 모여가지고 약속을 했죠. 몇 날 몇 시까지 무슨 책을 읽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신라 젊은이가 시경 그다음에 상서 예기 그다음에 뭐 춘추화 등 같은 유교 경전을 읽었던 사실이 나타나 있어 당시 유학의 발달을 엿보게 됐다. 그리고 이제 신라에서도 진흥왕이 거칠부에 명예여 국사를 편찬하게 됐다. 뭐 이렇게 근데 다 이 유학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신서기석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미대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물 좀 먹을게요. 목이 갑자기 좀 막혔네요. 자, 미대인 교과서 이제 52페이지 볼게요. 자, 임신서기석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인신년 6월 16일에 두 사람이 함께 맹사하여 기록한다. 하늘 앞에 맹서한다. 지금까지 3년 이후 충돌을 지켜 가시를 얻기를 맹서한다. 그래서 만약에 맹서를 저버리면 하늘에 큰 벌을 받을 것을 맹서한다. 그래서 이제 몇 날 며칠까지 3년 내까지 욕을 읽겠다라고 이제 두 화랑이 맹세한 내용이야. 예. 그래갖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 나라에 충성을 바치며
여러 가지 유교 경전을 열심히 익히고자 맹세했다. 그래서 삼국과 남북 간의 유교가 어떻게 발전했나 알아보자. 뭐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요 신라가 그만큼 이제 유교 경전을 많이 읽었다. 신라에서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것이 이 임신 석유석 관련된 내용이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자 기록의 역사 편찬 관련돼 가지고 여기 그 시민왕국사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게요. 124페이지 펴보세요. 124페이지. 자, 요게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삼국시대의 서적이나 문자는 이제 문서는 전해지지 않지만 이 금속문 자료가 이제 들어져요. 전해지죠. 이 금속문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이제 삼국이 망한 다음에 이제 1000년 뒤에 이제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사료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정확하지 않는 측면도 있어요. 예. 후대에 인제 또 왜곡된 사서도 많이 적혀 있고 근데 이 금속문 같은 경우에는 당대에 적혀 놓은 거죠. 당대에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1차 사료고 상당히 인제 뭐냐면 어떤 실체적 진실에 좀 가까워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인제 2차 사료보다는 어떤 실체적 진실에 좀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제 더 한자가 인제 한자로 적혀 있다는 게 또 특징이죠. 예. 예 고구려 대표적인 금속문은 강개토 대왕비로 추정된 지방 고구려 비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414 년에 세워진 강개토 레오 그 강개토 왕릉비 그다음에 5 세기 후반으로 추정된 충원 충주 고구려비 이 중원 고구려비문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5 세기 때 이제 전반기 때 모두는 몇 유명이 있다. 자 먼저 인제 지방 고구려비는 강개토 대왕 때 역대 왕릉이 세운 비석 중에 하나로 왕릉을 지키고 있는 뭐냐면 수면제도에 인제 서술되고 있다. 그래서 인제 있고 광개토 대왕 비문은 1755 자로 이렇게 뭐냐면 이루어진 긴 문장으로 고구려 건국 신화와 광개토의 업적, 광개토 왕의 업적, 그다음에 왕릉의 숨어 있는 를 지역별 배정 내용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돼 있다. 예 글자 하나가 크기가 14 세에서 16 센티 정도 되고 서체는 웅장 예서체로 사용돼 이게 보통 이제 예서체라는 것은 지금 사용하는 해서체 이전의 글이잖아요. 지금도 가끔씩 뭐냐면 예서체를 쓰는 게 있어요. 이게 상당히 이제 뭐냐면 좀 미학적으로 좀 아름답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예술이나 이런 데서 이제 예서체를 쓰거든요. 예. 그래서 예서체를 사용해 중국과 다른 독창적인 모습을 면모를 드러냄으로써 고구려 한자 문화를 대표하는 비문이다. 그래서 중원 고구려 비문은 형태는 충주 고구려의 중원 고구려 비문이죠. 서체는 강개토 대왕을 본뜬 것이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비문은 장수왕 때 고구려가 신라 왕과 어 신하들에게 의복을 하사했다는 내용으로 이제 담고 있다. 그러나 마멸이 심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내기 어렵다. 있죠. 자, 모든 모지는 5 세기 전반기에 중국 귀족으로서 북부역 지역의 지방가로 영입했던 모두의 무덤에 있는 기록된 묵서이다. 묵서라는 건 뭐냐면 모지가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여기에다 이제 묵서로 이렇게 해 갖고 먹으로 이제 칠한 글을 묵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두도의 조상이 주몽 때부터 고구려 왕씨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다음 북부여에서 외침을 막는 공로로 세우고 북부여 지역이 다스렸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거 외에도 인제 여기에서 이제 고구려 중심의 어떤 천하관도 보이거든요. 천하관도 보이는데 자 그밖에 4 세기 중반의 안악 삼호분과 5 세기 초의 덕흥리 고분에서도 무덤 주인의 생애를 기록한 모지가 있다. 예. 그래서 이때 인제 이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요 안악 삼호부하고 덕흥리 고분에 기록이 된 묘지가 있는데 이게 기록한 내용은 이거와 마찬 묵서로 적혀 있어요. 예 묵서. 묵서. 무덤에 딱 들어가면 기둥에다 묵서로 이렇게 이 사람이 누군가를 적어 놨는데 하여튼 이건 나중에 좀 더 얘기하고요. 삼국사기에는 유리왕이 지었던 항조가와 을지문덕이 이제 앞에서 봤던 순하 장수에게 보냈던 한시가 실려 있다. 자, 을지문덕의 시는 고구려 지배층이 높은 수준의 한문 구사력과 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있음을 짐작하였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인제 볼 게 뭐냐면 비석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게 비석 관련된 내용은 인제 약간 이제 한문학과 관련돼 갖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비석 자체를 가지고 좀 볼게요. 요게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제 때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예전에 또 최근엔 단양 적성비 같은 것도 나왔고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좀 보면요. 자, 먼저 앞에서 살펴봤던 강개토 대왕릉비를 볼게요. 강개토 대왕비는 장수왕 때 인제 건립된 거죠. 국내성에 건립돼 있고 태왕릉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 태왕릉이 강개토 대왕릉이라고 알 수 있는 그 단서 중에 하나가 이 태왕릉 앞에 강개토 대왕릉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이 강개토 대왕비는 크게 3 개의 부분으로 구성돼 있죠. 처음에는 이제 건국, 그 당시 고주몽이 인제 건국했던 그 내용들, 그다음에 강개토 대왕의 정복 활동, 그다음에 수모임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건국 내용을 보면 건국자 주몽이 이거는 이제 동명성황의 내용을 빌려왔죠. 부유의 동명성황 내용을 빌려와서 적어 놨는데, 자, 이때 인제 주몽의 신안 출생과 건국 내적, 그 대문신앙부터 강개토 대왕까지 3 개와 양력을 적어 놨고요. 그다음에 인제 제2은 정보 활동으로서 인제 이건 앞에서 계속 언급됐던 이 강개토 대왕의 여러 가지 업적들이 기록돼 있어요. 뭐 요동 정벌이라든지 백제나 이런 백제를 정벌하고 신라를 도왔던 기사들, 이런 것들 신묘조 기사들이 여기 들어가 있죠. 예. 그다음에 인제 수모임 제도로서 앞에서 모직이 330 인을 했는데 출신 이름의 지역을 낱낱이 기록했는데 고구려인을 중심으로 해서 백제, 신라인으로 이렇게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나름대로 이제 천하의식을 반영한 거, 앞에 이제 얘기했던 조공이라든지 순수한 개념이지, 그다음에 이제 주몽을 천자지제, 그래서 하늘의 그 아들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다음 연호,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 그다음 왕 중의 왕이라는 강제또 태양이라고 칭해도 천하의식을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제 제일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 신묘일주 기사죠. 이 신묘일주 기사를 어떻게 인제 해석하냐에 따라서 일본이나 인제 우리나라나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해석이 다른데, 이 신묘일주 기사를 어떻게 일본이 해석하냐면 "신묘년에 외가 바다를 건너서 백제와 신라를 격파하고 신민을 삼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본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서 한동안 임나일본보, 칠지도와 함께 임나일본보의 어떤 주장이 됐던 근거됐던 것이 이 신묘주 기사예요. 근데 이 정인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 부정하죠. 이거는 주체가 고구려이기 때문에, 고구려가 생략한 채 썼기 때문에 이 뭐냐면 "외가 신민을 오자 이에 고구려 바다를 건너서 외를 격파했다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또 이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인제 이 부분을 조작했다. 그래서 인제 요걸 이제 탁본하는 사카와 대인가 뭐 그 사람이 그 진흙을 발라 갖고 석기를 발라서 조작했다. 어 그래서 인제 비문 변조서 같은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묘조 기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최근 나오기는 좀 힘든 구조죠. 예. 이거 쓰라고 하면 논술 형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기가 좀 힘들어. 다만 인제 '요런 게 있구나.' 하고만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역교동 기출 관련된 문제가 03 년도에 이 신묘조 기사 관련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 내적 비판, 외적 비판 측면에서 접근해서 문제를 냈어요. 예. 하여튼 신묘에서 이제 뭐냐면 이 도해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예. 이걸 이제 주체를 둘러싸고 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다가 중원 고구려 비문을 좀 볼게요. 중원 고구려 비문, 저는 충주 고구려 비문이라고 하죠. 그 당시 이제 장수왕 때 충주를 중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고구려에서는. 그 내용을 보면 고구려 왕은 장수왕이라고 생각하고 신라 매금은 인제 눌지왕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만나서 고구려 영토를 확인하고요. 신라 매금이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당주인 바리사자 이제 근로로 하여금 신라 국내 중인을 국내의 중인을 내진 우벌성 부근으로 옮긴다, 이런 내용이 있어. 그래서 인제 그 의미를 보면 여기에 고구려 왕을 대왕, 조왕, 수천으로 묘사했지만 수천은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신라는 동임,
여기에서 나름대로 고구려 중심의 어떤 천하관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신라왕을 매금으로 칭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매금은 마립간의 2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 왕이 신라왕에게 뭐냐면 신하들을 신라왕의 고구려의 신라왕에게 신라왕과 신하들에게 의복을 하사했다. 그래서 삼국이 하국을 할 때 의복을 하사하거나 칼을 하사하거든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종주국으로서 고구려의 천하관과 문화의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라의 고구려 당주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또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 고구려 국호를 사용했다는 거야. 예, 고려당 국호, 고구려가 아니라 예, 고려의 국호가 처음으로 중원 고구려 비문에 나와요. 예, 그래 갖고 이 고려당 국호가 장수왕 전후로 해 가지고 이제 고구려의 이칭으로 사용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 모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구려 지배 방식이나 그다음 고구려 가장 신성한 나라로 봤다는 거, 그다음 주몽을 일월 천재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구려의 어떤 그 천하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신라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 신라 관련된 비문도 예전에 10년도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제일 오래된 기출문 그 비문이 그 포항 중성리 비문이에요. 지중학 2년 때 이제 어 세워진 비문인데 과거에 그 모달본이라는 사람의 재물을 다른 사람이 뺏었는데 그 진상을 조사하고 밝혀내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줬다. 아,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내용인데 이게 현존 최고의 신라비로 이제 기록돼 있어요. 이게. 그다음 영일 냉수입을 볼게요. 자, 이건 지중왕 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재산권 분쟁에 관련된 거야. 영일 지방의 절거리의 재산권 분쟁에 관한 판결 내용인데요. 이때 이제 육부의 각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판결을 내렸어.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래서 두 왕이라는 것은 이제 지증왕하고 그다음에 탁부의 이제 사부지왕은 이제 그 지증왕을 얘기하거든요. 내지왕 이 두 왕이 교를 내려서 절거리의 재물을 가질 권한이 있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지정왕 때까지만 해도 공동화교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 왕이라는 것도 부의 수장으로서 다른 부의 수장과 함께 이런 교지를 내렸다. 단독 하교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럼 왕권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라에서 왕이 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치를 행하고 각 부는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 기능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천신사상을 또 볼 수 있는 게 손을 잡아서 널리 알렸다는 의식이 있는데 이것도 영일 냉수입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보면 이 부라는 존재가 이때 처음 나타나요. 예. 그래서 삼국사에는 육부가 마치 유리왕 때부터 있은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그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부라는 기록이 이제 지중왕 4년에 영일 냉수입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6세기 때 가서야 이 부가 형성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야. 이런 기록을 볼 때. 그러니까 6세기 그러니까 5세기 말에서 6세기 정도 넘어가서 5세기 중반에서 6세기 넘어갈 때 부가 이제 형성됐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라의 부가 상대적으로 늦게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게 버풍왕 때 이제 볼게요. 버풍왕 때 대표적인 게 이제 울진 봉평위죠. 예전에 11년 예전에 기춘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울진 지방이 이제 신라의 실직주로 편입한 후에 이 지역의 주민들이 항쟁 상태에 일어나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접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고구려 땅이 되기도 하고 뭐 신라 땅이 되기도 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 사건을 해결해서 모국지 매금왕이 예, 버프왕이죠. 모국지는 이제 버프왕 이름이에요. 13명의 신료와 육부 회의를 열고 군대 동원을 해결했고 손을 잡아서 의식을 행한 후에 이 지역에 대한 사후 조치를 했다. 이렇게 했죠. 그 왕과 육부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갖고 결정한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동화교죠. 왕이 단독으로 교지를 내는 게 아니라 여러 수장들이 모여서 논의해서 교지를 내는 거죠. 그래서 국왕조차도 탁부나 회부에 속했던 부에 소속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 사부지 갈무왕이 이제 공동학교를 했다. 그래서 갈무왕의 존재가 이제 여기에서 보이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율령이 시행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당시 이제 또 율령 시행됐고 그 안에 노인법이라는 것도 있다.
노인법이랑은 지방 및 노인들에게 적용된 법이라는 걸 여기에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17 간등제도가 확립됐던 것도 여기에 있어. 간등제 확립에 반영됐다는 것도 여기 있다는 거. 자,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진흥왕 때를 보죠. 이제 진흥왕은 이제 단양 적성비가 그 12년도에 나왔고 또 20년도에 단독 문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얘기했던 순수비가 아니죠. 그래서 그 당시 인제 그 신라가 그 지역을 점령할 때 큰 공을 세웠던 야이차와 그 가족에 대한 포상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했는데, 자, 특징을 보면 진흥왕 때 들어오면서 인제 버프왕 때 맺어 그 버프왕 때 이제 다져 놓은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진흥왕이 단독 하교가 이루어진다. 왕이 단독으로 이제 하교를 하고, 왕은 인제 소속부가 없어져. 그래서 탁부나 뭐 사탁부 같은 이것들은 다 왕 밑에 존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행정제도로서 군의 평성을 알 수 있고 전사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때 공동경작 간섭을 통해서 했는데 단독 경작으로 해석한다는 사람도 있죠. 예. 진흥왕 순수비는 이제 4 개인데 이거는 앞에서 이제 살펴봤고요. 예, 진평왕 때 이제 남성 신선비랑 이것들 이런 것들 여격제도를 볼 수 있고, 인신석이석 같은 경우에는 그 뭐야, 예, 그 이게 뭐지? 유교 경전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럼 계속 읽어 볼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읽었냐면 여기. 자, 백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백제의 대표적인 금성문으로서는 4 세기 후반에 일본에 보내고서 추정된 칠지도가 있고요. 제가 칠지도는 이제 시간 관계에서 뺐는데 한번 읽어 보세요.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교과서 사료에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부여 왕릉상시와 익산 미륵사리 석탑에 나온 사리장 엄구, 그리고 문흥왕릉에 나온 국왕과 왕비의 묘지석, 이건 나중에 좀 더 얘기할게요. 요거 자체가 이제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부여에 이제 발견된 사택 지적비를 들 수 있다. 자, 여기에 쓰인 글들은 수십 자 정도의 문장에 지나지 않지만 간결하고 세련된 표현을 쓰고 있으며 서체도 뛰어나다. 특히 어 사택 지적비는 사족 변연체에 유효한 문장을 단정한 해석체로 새긴 것으로 백제 말기의 높은 한자 문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 중국과 일본의 역사서에서 계동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 그다음에 성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가 수록되어 백제 외교 문서의 격식과 내용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내용은 좀 비굴하긴 하지만 문장은 상당히 뛰어나요. 예. 그다음에 계동왕 국서 내용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라 금속문은 6 세기 때 이후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포항 중성리 신라 비문이 있죠. 요게 인제 최고로 오래된 비문이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어요. 예. 중성리 비문 관련된 내용. "현존 최고의 신라 비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 "포항 냉수의 신라비 등은 분쟁 판정 내용에 담은 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왕이 없지만 여기 왕이 참가했던 거죠.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이게 잘못했네. 이게 왕은 있고, 예, 울진 봉평 신라비를 여기가 여기 맞아요. 냉수입이. 이게 왕이 있고 그다음에 왕이 없고, 예. 요거. 자, 울진 봉평비 신라비 버프왕 때 만든 건데, 현지에서 인제 발생한 사건을 수습하고 관계자를 처벌한 뒤 재발 방지를 다짐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영천 천재비나 청주의 병진명가, 그다음에 대구 무술명 오작비는 저수지를 축조하고 만든 거고, 면화상성 작성비나 남상 신선비는 성곽 축조하고 관련된 건데, 자, 남산의 신성과 명화상성은 경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성이나 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주시가 있으면 여기 예전에 말한 것처럼 경주 성 자체가 없고 요 주변에 산들을 중심으로 산성들을 통해서 방어진을 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때 만들어질 때 인제 뭐냐면 건립한 비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울산에 보면 청천리 각석이 있어. 이 큰 바위에 여러 가지 낙서가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신라 시대까지 온갖 사람들이 다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요걸 보면
신석기 시대부터 해서 신라 때까지 인제 사람들의 어떤 생활이나 모습이나 생각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신라 관련된 글도 당연히 여기 적혀 있겠죠. 그래서 울산 청주의 각서에는 6 세기 무렵부터 통일 이후까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들이 남긴 다양한 글이 뭐냐면 새겨져 있다.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뭐 예전의 글부터 계속 있어요. 뭐 6 세기 무렵이라는데 그전부터 계속 새겨졌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만 하면 이제 벽면에다 여기 남기잖아요. 예. 벽면에 "내가 누가 왔다." 이런 글이 실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양신라 적성비는 영토 편입 과정에서 신라에 협력한 인물에 대한 인물의 유적을 배려한 내용을 담았다. 그래서 진흥왕이 영토를 개척하고 사방을 순수하면서 창녕비, 그다음에 마원영비, 항초영비, 북한산비를 남겼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에 이제 금속문은 한자는 우리말 어순으로 작성한 것이 많다. 예. 그래서 고대 시대 때 인제까지 중세 시대까지 고조 시대까지는 이게 이제 금속문을 쓸 때 한자를 쓸 때 우리말 순서대로 써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인제 쓰는데 조선 때 들어오면 조선왕조실록부터는 한자가 되게 어렵게 이제 되죠. 그래서 주어, 그다음 서술어, 목적어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영어나 인제 지금 중국어 어순대로 적어 놔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러나 6 세기 이후 인제 일어난 비문들은 순수 학문태 문장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이런 경향은 이제 신라사의 한자 한문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 한자 문화가 발전하고 지배체제가 정비되면서 각국의 국가 형성 및 발전 과정을 정리한 역사서 편찬이 일어났다. 고구려에서는 처음으로 유기 100권을 편찬했는데 600년 태학 박사 이문진이 이를 갖추어 신집 5권을 편찬했고요. 이 책이 전해지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고구려 건국 이후의 역사를 담았으리라고 짐작하고 있다. 자, 백제 근초고왕 때 이제 뭐냐면 박사공이 처음으로 서기를 정리했고 신라는 545년에 거칠부 등의 문인들의 국사를 편찬하였다. 백제는 근초고왕 때 그리고 신라는 진흥왕 때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지배체를 정비했다. 자,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역사서를 편찬해 왕실의 정통성과 국왕 통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고 했던 것이다. 또한 역사서 편찬 이후에 삼국은 각 왕대별로 중요한 사실을 전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건 시작점이고 서기나 국사, 그다음에 인제 유기 이런 책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역사서를 만들었는데 안타깝게 지금은 없어졌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 다만 이제 이런 책들을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된 건 삼국사 기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그냥 알 수 있는 거고 그 뒤에 역사서가 많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알 수 없고요. 다만 이제 1차 사조로서 이제 삼국사기 1차 사조 뭔가 이용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추론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목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목간의 내용은 간단한 문서 기록과 장부, 그리고 발송 항문에 붙이는 진표, 짧은 편지, 주술과 의대용으로 이제 문구 등 다양하다. 일본 목간에서는 당시 한문 교육의 기본 규제였던 논어와 구구단도 있었고 실무자가 글씨의 문장을 연습한 것도 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목간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 연구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부여 계승 의식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말했지만 고대 시대 때는 고조선 계승 의식이나 뭐 단군 계승 의식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여 계승 의식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백제에서도 이제 부여 계승 의식이 인제 보이는데 요 내용들 인제 보면 간단한 내용이 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예. 자, 백제 건국은 부여 고구려 계통의 유의민 집단 구손으로 이루어졌다. 백제 왕실의 성씨가 부여씨였고 그다음에 이제 계로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에서 고구려와 함께 부여로부터 나왔다는 거. 요거 기출문제 나왔죠. 그리고 사비도 이제 천도한 성왕이 남부로 고쳤던 사실은 다 이 백제의 부여 계승 의식으로 드러난다. 부여 계승 의식을 쓰라고 할 때 요거 세게 한두 개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고 예술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요 예술인데 요 대부분의 인제 지금까지 뭐 예술 관련된 내용들 보면 삼국시대 때 무덤 양식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 무덤이 어떤 건가 그 관련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객관식 기출문제 때는 나왔는데 주관식 기출문제는 안 나왔어. 지금 이게 안 나온 지가 거의 십 몇 년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이게 나올 가능성은 제 생각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정치사 부분에서 낼 게 많기 때문에 경제사, 정치사 부분에서. 그렇지만 일단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을 보고 인제 할게요. 여기 이제 한국사 통론에 있는 내용은 너무 간략하게 돼 있고 뭐 사진 자료도 없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제가 이제 기본 교재라든지 뭐 이렇게 교과서 같은 거 내용들 또는 기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보강해서 인제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요거 보기 전에 이제 주로 삼국시대 예술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올 때 이제 무덤 양식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무덤 양식을 고구려 백제 신라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훑어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어 볼게요. 예. 요거는 이제 개관 좀 하고 나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예. 자, 그럼 내용을 보면요. 잠깐만 이게. 자, 무덤 양식을 볼게요. 이 표인데 표는 제가 정리한 거예요. 예. 요게 경기도 합격자 서브 노트 있는 내용 중에 상당수 표나 이런 것들은 제가 정리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예. 자, 보통 이제 고구려 고분 보면 초창기 때는 석청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인제 나중에 이제 토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석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족의 정통적인 어떤 그 무덤 형태요. 고구려 고유의 것들인데 나중에 이제 중국식 그 양식을 좀 받아들여서 토청을 만들어. 근데 좀 다른 것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돌을 많이 쓴 전축분인데 반해서 여기는 하강을 많이 썼죠.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 행렬식 석실분이 나오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이 벽돌 무덤이 뭐냐? 예, 석청부터 설명할게요. 석청은 이제 돌무지 무덤부터 하죠. 이 무단식 돌무지 무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누워 가지고 요게 돌을 쌓는 방식이야. 예. 이게 정통적인 맥족의 인제 뭐냐면 그 무덤 양식이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돌을 쌓다 보면 이게 이게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거나 뭐 홍수가 날 경우에 돌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고 결국에 시체가 보일 수 있는 거냐. 시체에 뭐 썩은 뼈라든지 이런 것도 썩은 이제 살점 같은 거 보이잖아요. 보기가 안 좋죠. 그러니까 인제 요걸 좀 뭐냐 안 보이게 해서 요 밑에 기단을 만든 다음에요. 요게 시체에 눕힌 다음에 요게 쌓아. 좀 발전된 형태죠. 그래서 요게 묻힐 정도면 인제 좀 약간 그다음에 나나 노라고 하는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의 무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장권 무덤이라고 인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기단식 돌무지 무덤에서 더 발전된 게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에요. 예. 이거는 중국의 무덤 양식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계단식으로 3 단을 쌓아 먼저. 그리고 나서 그 돌 덧널 석각을 만들어요. 돌로 석각을 이제 만드는데 석각이라는 것은 간이 있고 그 주변에 또 각이 있어요. 그 각에다 이제 부적을 놓고 간에다가 시체를 넣는 방식인데 요 중간에 방을 둬요. 방을 두고 여기에다 각을 둬요. 예. 석각을 집어넣죠. 근데 이 방이라고보다는 조그만 실이라고 보면 돼요. 조그만 곳인데 하여튼 집어넣고 이거 닫은 다음에 또 뭐냐면 그 부부가 남편이 먼저 죽으면 여기 집어넣고 나중에 부인이 죽으면 또 여기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방하고 방 이게 문하고 이 방 사이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약간 좀 누워 가지고 이제 그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 이게 연도가 있어요. 연도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시체를 넣는 간을 넣는 방식인데 이렇게 인제 실을 만들어 갖고 연도를 두는 방식은 이게 중국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종전에 서총에다가 중국식 방식이 적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계단식 돌무지 굴방 모듬은 요거보다 더 이제 발전된 거죠. 이거는 3 단인데 이건 7 단이야. 7단 놓고 위쪽에 방을 둬요, 위쪽에. 그래서 넓기를 뚫고 간을 집어넣고 이제 부부 합작목으로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인제 7단 위에다가 또 뭘 두냐면 사당을 둬. 사당을 둬 가지고 인제 두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인제 제일 결정판이죠. 이 석총이 제일 발달된 그 형태고 요게 인제 대표적인 무덤이 장군총, 장수왕의 무덤이라고 인제 추정하는 거죠. 보통 총자 붙으면 무덤총, 무덤을 얘기하는데
신원이 확실하지 못하는 무덤 같은 경우에는 총자를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장수왕의 무덤이지만 확실치 못하기 때문에 장군총이라고 이제 붙였고요. 그다음 태양릉이 있어. 태양릉은 이제 강개토 대왕 비문이죠. 능자는 그 확실한 이제 그 신원이 밝혀져 있는 그 왕의 무덤, 왕비의 무덤을 능이라고 해. 그래서 이건 태양릉 바로 앞에 강개토 대왕비도 있고요. 태양릉이 이제 태양릉일 수 있는 게 이제 밝혀진 게 뭐냐면 요게 그 앞에 이제 여기 사당이 있다고 했죠. 근데 사당이 이제 이게 나무로 지어진 목재이기 때문에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나중에. 거기에 전돌이 떼굴떼굴 걸려서 요 밑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전돌이 여기 밑에 쭉 갈려져 있는데 전돌에 글자가 쓰여져 있는 전돌이 있었어요. 그 전돌을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원태왕 능 아녀 상고 여왕이란 말이 있어. 원하컨대 태왕 능이 산처럼 안전하고 매처럼 튼튼하소다는 명문이 있어요. 예. 태양이라는 칭호는 강개토 대왕만 사용할 수 있었던 칭호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거 태양릉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태양릉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요 강개토 대왕비문이 있으면 그 바로 앞에 있죠. 예. 태양릉이 이제 있다. 예, 태양릉. 여기 강개토 대왕비 이제 앞에 있는 게 태양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태양릉이라고 불렸던 명칭은 강개토 대왕비 바로 앞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주변에 있는 전돌이 여기에서 그 제사를 지냈던 전돌 그러니까 제사 그 지냈던 이제 그 곳에서 여기에서 무너져 가지고 이 전돌이 무너진 밑에서 전돌이 있었는데 이 전돌의 내용이 그것이다. 그래서 정각에서 제사를 지내는 정각에서 무너진 그 전돌 하나가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 여기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이 태양내의 명칭이 여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태양내의 명칭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초창기 때 석총을 봤고요. 그래서 토총인데 토총은 행렬식 석시문이라고 하죠. 이런 형태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앞에서는 조그만 신인데 여기 방을 만들어 더 크게 만들어. 그래서 이제 문이 있고 이게 연도가 있고요. 요게 방이 있어. 그래서 요 앞에는 조그만 신이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구부려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방이에요. 작은 그 방인데 여기는 아주 커. 그래 갖고 사람이 서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에 무덤을 이제 이렇게 이제 요거 방을 만들고 여기에 각을 두죠. 예. 각을 둬서 이제 그 부부 합작모로 만든 것이 그 행렬식 석시문인데 이건 중국식 영향을 완전히 받은 거죠. 다만 중국은 전축분인데 반해서 여기는 그 하강으로 만들었다. 이게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것도 조금씩 발전이 됐는데 4세기, 5세기에서 6세기, 7세기까지 이제 있는데 점점 이렇게 이제 여기 처음에는 이제 옆방이 딸린 형태로 있죠. 널방과 앞에 구성된 옆방이 딸린 형태로 있다가 앞방에서 이제 옆방이 없어지고 길도 짧아지고 여자 형태로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외방 무덤이 있는 거야. 점점 단순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갔다가 이렇게 있다가 예, 요렇게 이제 있다가 여기 보면 또 여기에다가 이제 옆방이 없어 요게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있다가 연도가 있고 여기는 아예 이제 연도가 없이 문을 열자마자 이제 방이 있는 이게 점점 단순한 형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얘기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번 그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나왔던 것이 이 내용이죠. 벅화가 이제 있어요. 보통 굴식 돌방무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행식석실 벅화가 있거든요. 이 벽면을 쓸 수 있죠. 사람이 이제 쓸 수 있는 높이만큼의 천장이 있기 때문에 다 벽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구조 자체가. 그 때문에 벽화가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벽화에서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좀 달라지는데 4세기, 5세기 때는 생활풍습, 인물도를 이제 그려놓은 데 반해서 5세기, 6세기 넘으면 영권문이 불교와 관련돼 있죠. 인물도, 사신도는 도교와 관련돼 있죠. 근데 7세기 들어가면 아예 사신도가 이제 주류가 돼. 그래서 요렇게 이제 뭐냐면 벽화의 내용이 달라졌는데 자, 그 사료의적 가치는 요게 제일 중요하죠. 4세기, 5세기 때 굴식 돌방 무덤이 상당히 사료적 가치가 있었던 게 뭐냐면 생활풍습의 인물도가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복식사나 뭐 생활사나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이제 뭐 복식사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이미지 자료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1차 사회주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고구려 고분 관련된 내용을 한번 설명했고, 그리고 인제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만주 지반식에 인제 고구려 고분 분포도가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말했지만 산성 평저성 체제죠. 그래서 평저성이 이게 국내성이 있고요. 산성이 여기 항도산성이 있어요. 그 주변에 인제 뭐냐면 이렇게 여러 무덤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무덤을 민가에 두는 거는 상당히 꺼림칙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상과 죽음이 같이 있고 조상을 같이 옆에 모신다는 의미에서 무덤을 옆에 두는 걸 그렇게 뭐냐면 꺼려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나 인제 뭐냐면 신라도 무덤이 주변에 있어요, 다. 예. 그래서 도성 부분에 이제 무덤들이 존재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백제 고분을 볼게요. 백제는 이제 한성시대, 이제 웅진시대, 사비시대 이렇게 세 개의 시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한성시대의 대표적인 무덤형 그 고분은 석촌동 고분이죠. 그다음에 웅진은 송상리 고분, 그다음에 사비는 능상리 고분 이렇게 있는데, 자, 한성시대 때는 초창기 때 기원 전후 토강모가 있어요. 토강모는 예전에도 말한 것처럼 땅을 파고 여기에다 간을 집어넣는 형태야, 목간을. 정통적인 부요나 중국식 예제거든요. 그래서 토착 세력들이 고구려 맥족 계통이나 요 부여 계통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됐던 것이 토강모인데, 토강모 다음에 직성 복토본이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요건 뭐냐, 토강모에다가 여기 인제 주변에 돌을 얻는 형태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해석에 따라서 이거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다, 아니라 토강모가 좀 더 발전된 형태다, 뭐 이렇게 설이 있어. 하여튼 있고,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교과서에 있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 석촌동 3호부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 이건 고구려 계통이에요. 맥족 계통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발전 단계 없이 갑자기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말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대륙백제에서 우리가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갑자기. 네. 그래서 초창기 때 이게 무덤 형태가 아니에요, 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자, 그러다가 인제 송상리 고분 때 들어가면 예전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무덤이 있었는데 인제 행여식 속실문으로 통일이 돼, 요때는. 그래서 이제 소박하고 고조단데, 이 말은 뭐냐면 좀 약간 볼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웅진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송상리 1 호분과 5 호분까지는 1, 2, 3, 4, 5 분까지 벽화가 존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행야시 석시부는 대부분 벽화가 존재해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송상리 6 호분하고 문흥왕릉이 있어요. 예. 그래서 송상리 6 호분과 문흥왕릉은 행야시 석식물이 아니라 벽돌 무덤, 전축분이죠. 전축분 행열식 전축분이나 행열식 전실분이라고도 했던 건데, 자,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양나라 기술자들이 와 가지고 만든 건데, 처음에 송상리 6 호분에 을 만들었다가 뭔가 알 수 없지만 문흥왕릉이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송상리 6 호분에는 그 항구만 묻혔고요. 그래서 문흥왕릉은 합장, 부호 합장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예. 뭐 문흥왕 처음에는 송상리 6 호분을 문흥왕이 만들고 있었는데, 그 문흥왕이 이제 아 문흥왕 때 송상리 6 호분이 만들어졌는데, 어 그 당시 이제 그 문흥왕의 첫 번째 부인이 죽어서 송상리 6 호분에 묻혔고, 그때 인제 두 번째 부인 계비가 들어왔는데, 그때 문흥왕이 또 죽으니까 계비 입장할 때는 그 전 부인의 부인 그 묘지에 같이 묻힐 수 없잖아요, 송상리 6 호분에. 그래서 따로 급하게 만들어서 문흥왕을 만들어 갖고 문흥왕을 묻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죽어서 여기에 묻혔다, 이런 설도 있어. 하여튼 급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송상리 6 호분보다 문흥왕릉이 별로 이제 그 벽돌 그 건축 양식, 그러니까 왕릉이 그렇게 화려하지가 못해. 거기에다 또 인제 벽화도 없죠. 보통 송상리 6 호분은 벽화가 있는데, 문흥왕릉은 전축분에도 불구하고 벽화가 없어요. 이게 좀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하여튼 있는데, 송상리 6 호분에 사신도가 있는데 문흥왕릉은 없다. 그렇지만 많은 부장품도 있고, 문흥왕릉은 한 번도 뭐냐면 그 도굴이 안 됐거든요. 보통 이제 전축분이나 그다음에 행여시석 시분 같은 데 도굴이 되게 쉬워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무덤에 위에 있는 그 올라 가지고 무덤 위에 올라가서 이 긴 몽둥이 막대기 같은 거 찔러 보고 딱딱 걸리면 여기를 파 가지고 금방 내려와 갖고 무덤을 이제 부장품 가져가고 도망가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이 문흥왕릉 한 번도 그 뭐냐면 도굴이 안 된 그 무덤이에요. 그 처녀 그 왕릉이라고 하는데, 자 하여튼 무덤이 도굴이 안 됐기 때문에 되게 부장품이 많아. 그래서 이 부장품이 상당히 사적 가치가 높죠. 예. 뭐 이렇게 있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이 천하발굴이라고 하는 이 문흥왕릉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인제 좀 뒤에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능상리 고분을 볼게요. 사비시대 때 고분군이죠. 네, 작지만 세련된 이제 구식 돌발 무덤이고 전반적으로 다 행렬식 석실문이에요. 벽화 존재하고 있고요. 자, 다만 인제 능상리 2 호분 같은 경우에는 성왕의 무덤이라고 인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인제 능상리 고분에서 벗어난 무덤이 있어요. 이게 무왕의 무덤이라고 이제 추정하는 곳인데, 익산에 쌍릉이 있어. 이렇게 쌍릉. 이 왕비 무덤하고 왕 무덤이 같이 무덤이, 예, 두 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무덤인데, 이게 아마 이제 무왕이 익산에 천도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 앞에 사비에 묻히지 않고 익산에 묻혔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무왕이 한데 천도를 익산을 했잖아요.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신라의 고분을 볼게요. 신라의 고분은 그 삼국시대 때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돌무지 덜련 무덤이죠. 4세기에서 6세기까지 이 무덤이 돌무지 덜련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토총 또는 수열식 적성 목각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경주에 보면 대왕릉이라고 무덤만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무덤들이 대부분 돌무지 덜련 무덤이야. 예, 대표적인 무덤이야. 근데 주의할 거는 일반 사람들은 이런 큰 무덤에 묻힐 수 없죠. 대개 보면 이제 뭐 토광무나 이런 무덤에 묻혔고, 요게 묻혔던 사람들은 대단한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야. 왕이나 적어도 왕에 걸맞는 이제 귀족층들, 저 김씨 귀족들이 묻혔던 무덤이 돌무지 덜련 무덤이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추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 훅노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훅노족 그 무덤하고 비슷하지 않냐 하고 추론한 셈인데, 아직까지 결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돌무지 덜련 무덤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그 간이 있고 각이 있고 그 간이 있죠. 넣어야 되는 간에는 이제 뭐냐면 시체가 묻고요. 나물 덜는 각에는 부장품을 놔두고요. 여기에 돌무지를 싸.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큰 봉투를 싸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도굴꾼이 이게 여기를 팔려면 한참 걸려야 돼. 예. 그래서 앞에 그 구식 돌병무덤은 이제 작기 때문에 그 봉투 위에 올라가서 그 긴 쇠막대기 꼽아 가지고, 예, 밑에 청장을 발견하면 그 밑에 파고 들어 가지고 도굴할 수 있는데, 이건 불가능한 거죠. 나중에 그 박정희 정권 때 이 굴식 돌방 무덤, 그러니까 돌무지 덜런 무덤이죠. 돌무지 덜런 무덤을 한두 개 팠어요. 몇 개를. 그래서 계속 팠는데 이 작업이 한두 달 걸렸어. 예. 그것도 포크레인을 동원해 갖고 팠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일단 이거는 원칙적으로 구조상 이게 도굴이 안 되는 그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장품이 상당히 많다. 그렇지만 요게 조그만 각이기 때문에 이 벽화를 그릴 수 없죠.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는 거. 자, 근데 이 돌무지 덜너무덤은 그 지증왕 때까지 인제 있다가 버프왕 때부터 고구려 백제의 영향을 받아서 굴식 돌방구로 바뀌어요. 통일신라 그 신라도. 그래서 이렇게 돌무지 덜너무덤을 만들었던 건 뭐냐면, 이 당시 4세기 6세기 때 김씨 왕족들의 어떤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큰 무덤을 만들어서 자기의 권위를 높였지만, 불교가 도입되고 그다음에 더 이상 인제 그 김씨 왕조의 왕권이 확립되면서 더 이상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 필요 없잖아. 그게 인제 이런 것들은 솔직히 소모적이고 인력 낭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대표적인 유적들을 보면 뭐 천마총에는 천마도가 발견됐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천마도는 여기인데, 요 천마도는 예전에는 시험 문제 나왔지만 이게 벽화가 아니에요. 이 굴식 돌방 무덤은, 돌미 덜넌 무덤은 벽화가 없다고 했죠. 장리예요. 장리는 뭐냐면 이 말을 탈 때 막 달리고 있다가 무대 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무대 튀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 인제 이렇게 쭉 내려 가지고 이제 밑에 등에다가, 말 등에다가 쭉 내려오는 가니막 같은 게 장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제 일종의 장리에 그려진 인제 그림을 천마도라고 해요. 예. 요 물을 튀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든 장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려진 그림을 천마도라고 하고, 천마는 말이라는 설도 있고요. 뭐 상상 속에 이제 그
동문인 기린이라는 설도 있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다는 거. 그 외에도 인제 항남총이 있고 호우명이 발견됐던 호우총도 있고 등등이 있다. 그래서 인제 나중에 굴식 돌격 무덤이 이제 발견됐고 그다음에 또 화장의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또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능지탑이라는 게 있는데 능지탑은 문무왕이 죽고 나서 무덤을 만들어서 묻히지 않고 이 사람의 유언에 따라서 화장을 했어. 야 화장한 장소가 이 능지탑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유언할 때 자기 죽기 전에 유언할 때 자기는 이제 그 동해 용이 되겠다 해 가지고 유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해에 뿌렸죠. 그래서 이제 그 뿌린 장소가 해중릉에서 대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해진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의 고궁 관련된 내용을 한번 쭉 설명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 때는 이제 한국사 통론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들으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